제 손자의 100일 잔치, 제가 반평생을 기다려온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온 방 안에 가득 찬 친척들 앞에서 대뜸 이런 말을 내뱉더군요. 어머니가 나중에 요양원 가시면 이 방은 아기한테 놀이방으로 주려고요. 장례는 폭소로 가득 찼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마치 사람들 앞에서 뺨이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허리띠를 졸라매 학비를 대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은 제 집을 노리고 제 존엄성을 가지고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둔 그 종이를 꺼내 이 집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8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훈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비로소 제 임무를 완수한 것이니 마음 편히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요. 오늘은 제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제 손자 민준이의 100일 잔치. 그날따라 날씨는 유난히 좋았고 호텔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테이블보 위를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서울 시내의 한 연회장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홀 안에는 열개 남짓한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흰색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흰색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젊은이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이떠들썩한 장면을 담으려 했었고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예시 이야기를 나누거나 집안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쟁반을 들고 분주히 오갔고 쟁반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해물파전 같은 음식들이 놓여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술과 차 향과 뒤섞여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도 있었고 서연이의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리를 가득 메운 채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쨍하고 울리며 분위기는 한껏 뜨거웠습니다.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흡족했습니다. 갓난아기 유모차 안에서 곤히 잠든 손자 민준이를 보니 연분홍빛 뺨이 마치 말랑한 떡 같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렸을 때도 이런 흔들의자에 잠들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형편이 좋지 않아 이불은 제가 직접 바느질했고 이제 수십 년이 흘러 그 아이가 제 아이를 낳았고 저 또한 드디어 3대가 함께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과묵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딴 사람 같았습니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테이블마다 돌며 술을 따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마치 온몸에서 빛이라도 나는 듯했습니다. 얘가 제 아들 민준이에요. 그는 아이를 소개하며 어수룩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드디어 제 가정을 이루고 제 아들을 얻었구나. 앞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기댈 곳이 생겼네. 저는 제가 지훈이를 임신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웠죠. 이렇게 좋은 호텔도, 이렇게 푸짐한 잔치에 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만큼이나 기뻤습니다. 사람은 저처럼 나이가 들면 바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잔치가 30분쯤 지나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는 연노란색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띠고 맑고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친척, 친구 여러분, 오늘 저희 민준이의 100일 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고 예의 바른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지만 뜻밖에도 그녀는 분위기를 바꿔 더욱 깊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농담이라도
하듯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빨리 자라니까 앞으로 필요한 공간도 점점 넓어질 거예요. 저희 집은 좀 좁아서요. 아마 어머니가 나중에 요양원에 가시면 그때 그 방을 아기 놀이방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먼저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연회장 전체가 2초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누군가 불을 지른 듯 여기저기서 띄엄띄엄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내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이의 친척들이 가장 크게 웃으며 테이블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말 참 재밌네. 젊은 사람들은 농담도 잘해. 저희와 별로 가깝지 않은 손님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심지어 옆 테이블의 젊은이들도 술을 마시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죠. 방은 아이한테 딱 좋겠네요. 제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수백 마리의 벌이 붕붕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갈비찜 냄새도 사라지고 눈앞의 조명은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고 눈은 반달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친척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몇몇은 슬쩍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몇몇은 슬쩍 저를 쳐다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고소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동시에 약간의 고소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마치 천근의 무게에 짓눌린 듯했습니다. 수십 년간 힘들게 꾸려온 가정,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애태웠던 마음이 결국 이렇게 가벼운 농담 한마디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풀자 젓가락 2개가 접시 위에 조용히 나란히 놓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아함과 함께 구경하려는 더 이상 자에게 꽂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등을 두드리며 분위기를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꼿꼿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분위기에 맞춰 웃지도 않았으며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농담한 거예요. 서연이는 저를 보며 생글생글 웃었고 눈꼬리를 치켜올리며 목소리는 가볍고 달콤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발치에 놓인 수십 년 된 낡은 가죽 가방을 무릎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가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돋보기와 손수건을 넣는 가방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이 더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동작은 매우 느렸습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깊은 수고를 거친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호라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몇몇 테이블의 사람들은 이미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접혀 있었지만 여러 번 들춰본 탓에 모서리는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의 입구를 손으로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미세한 땀이 맺혔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도 다른 누구도 보지 않고 그저 봉투를 제 아들 지훈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좀 보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순간 멍해졌고 술잔을 든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와 서연이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그의 손은 흔들렸고 봉투를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러보면 알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심지어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마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재훈이는 마침내 손을 뻗어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 종이가 흔들리며 펼쳐지는 순간
저는 그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증 사무실에서 직접 서명하고 붉은 인장을 찍은 부동산 처분 및 노후 계획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부동산은 김순자 개인의 소유이며 만약 제가 앞으로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부동산은 노후 신탁으로 들어가 일부 자금은 제 생활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며 자녀나 며느리 명의로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양할 명목으로 이 부동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제가 변호사에게 일일이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천천히 커졌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시끄럽고 활기 넘치던 연회장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이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고 마치 누군가 영혼을 빼앗아간 듯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 농담을 하던 친척들은 짚는 척했습니다. 몇몇 옛 동료든 더 이상 심장이 격렬하게 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인내가 결국 요양원이라는 말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이 주는 존경을 바라기보다 스스로 존엄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것을. 서연아.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미래를 네가 대신 계획하지 마라. 내 방은 너희들의 농담 때문에 절대 양보되지 않을 거니까. 호라는 젓가락이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서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바닥에 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악독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짓을 벌여서 저희 부부 얼굴을 못들게 해요. 그녀는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고 제가 마치 자신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사람인 양 가련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울어라, 연극해라. 그 수법은 이미 네가 익숙하게 써먹던 것이니.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리자마자 누군가가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요? 이것은 제 먼 친척 조카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약간의 고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 늙으면 젊은이들에게 길을 터줘야지. 또 다른 친척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들고 가식적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순식간에 비난의 물결이 밀려와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 목소리들 속에는 동정심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차가운 격렬마저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테이블 볼을 꽉 움켜쥐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모든 비난을 압도했습니다. 존엄은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5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 눈빛은 제가 얼마나 많은 말과 억울함을 참아왔던가요.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68살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그녀의 입에 오르내리는 농담거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서연이는 여전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저만의 선이 있습니다. 장래는 고요해졌고 몇몇은 고개를 숙여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뚜렷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눈빛에는 갈등과 분노, 그리고 제가 익히 아는 그 나약함이 서려 있어요. 그는 이럴 사람들 앞겠노. 그리고 제가 익히 아는 그 나약함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난처하다고 느낀 것은 서연이의 농담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저를 조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제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난처하면 나는 난처하지 않았겠니?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시큰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너무 잔인해요. 엄마는 서연이를 믿지도 않고요. 엄마가 이러면 제가 서연이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는 저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오히려 서연이를 끌어안아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몇몇 테이블의 사람들은 아예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원래는 떠들썩하고 경사스러워야 할 자리였지만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이는 더 심하게 울었고 온몸을 지훈이에게 기댄 채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당신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었는지 아세요? 당신 엄마는 저를 못마땅해 해요. 지훈이는 그녀를 위로하는 한편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자기 가정을 파괴한 주범인 양 말입니다.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는 말을 마치고 서연이를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을 채들어 올리기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믿을지언정 40년 동안 자신을 보살펴온 어머니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이닥쳐 제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손을 뻗어 벽에 스위치를 더듬자 딸깍 소리와 함께 불이 켜졌습니다. 불이 켜지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점심때 제가 급히 싸서 연회장에 가져갔던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기름진 접시, 말라붙은 채소 잎들이 차가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공기 중에는 시큼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공기 중에는 시큼한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멍하니 문간에 서서 테이블 위의 음식 찌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웃음소리와 박수입니다. 저는 다가가 접시 위의 뼈를 뒤적였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쨍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텅 빈 집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고 마치 저를 다시 연회장으로 그 요양원이라는 농담 속으로 데려가는 듯했습니다. 목이 메어 눈물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저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음식 찌꺼기를 묵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래도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순자 언니가 잔치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다며?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싹 바꾸다니 자식들 체면은 어디로 갔대. 맞아, 며느리가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소문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 아이고, 늙으면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 고집도 세고.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바늘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아무 표정 없이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시시때때로 차가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 눈에 저는 존엄을 지키는 어머니가 아니라 인정 없는 늙은이였던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통해 던져넣고 그 자리에 서 있자 문득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힘들게 살림을 꾸려왔는데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결국 저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비웃음거리가던가요? 밤이 되자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천장은 유난히 차갑고 하얗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뚫어지라 바라보며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말이 마치 모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가면 방은 아기한테 줄 거야.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 서류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만약 제가 참았더라면 모두가 난처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도 저를 웃고 넘어갔더라면 모두가 난처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이 평생 참은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인가? 남편이 떠난 후 저 혼자 가정을 꾸려 지훈이를 키워냈습니다. 그의 아파트 계약금,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조롱받는 짐짝이 되고 심지어 제 밥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밥그릇 속 미래의 놀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생각에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베개는 금세 젖었고 저는 몸을 돌려 이불로 얼굴을 덮고 흐느끼는 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아래층 채소 가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아팠지만 마음속으로는 오직 한 통의 전화가 울리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지훈이가 전화할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지훈이가 전화할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어젯밤에는 그저 화가 났을 뿐일 거라고요.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분침은 한 칸 한 칸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정오 12시. 해가 창가로 기울고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정말 잔인하구나. 제 마음은 마치 찬물에 흠뻑 젖은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또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네가 잘못한 거니?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제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넌 잘못한 것이 없어. 잘못한 건 그들이야. 너를 비웃음거리로 삼았던 사람들, 연약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산했던 그 사람이야.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네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은 도대체 뭐야? 그 목소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네 아들이지만 네 여생의 의지가 될 수니다. 네 여생의 의지가 될 수는 없어. 목이 메어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네 아들의 짐이다. 저는 몸을 들기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한 문장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도무지 활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고 밤에 눈을 감으면 여전히 연회장에서 들려오던 그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지훈이가 전화 한 통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조용했고 문자, 메시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소리가 나도 은행에서 보내는 광고,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시시때때로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일들은 정말로 끝이 났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옛 직장 동료인 최미경 씨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차 한잔 할래?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이 시큰해졌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동네에 있는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온 곳이었습니다. 나무 문은 닳고 닳아 윤이 났고 창문에서는 은은한 차향이 배어 나왔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진한 보이차 향이 묵직한 공기와 뒤섞여 마음이 단번에 편안해지는 듯했습니다. 미경 씨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색 외투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 서둘러 손을 흔들며 순자 씨, 이쪽이야.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찻주전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찻잔이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색이 영잔치 치른 사람 같지 않네.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며칠 동안 꾹 참았던 서러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 자리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100일 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미경 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서연이의 요양원 농담, 친척들의 복소, 제가 서류를 꺼내서 흘류를 꺼냈을 때 모두가 얼어붙었던 표정, 그리고 저를 비난했던 지훈이의 말까지. 찻집 안에는 진한 보이차 향이 감돌았고 나무 테이블 위에는 차 물기가 흥건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경 씨의 눈썹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녀는 탁 소리를 내며 찻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차물이 튀어 테이블보에 얼룩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해? 인정 없어? 승자 씨, 이건 스스로에게 퇴로를 마련한 거야. 저는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어조는 강렬했습니다.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게 가장 불안정한 거야. 순자 씨가 그렇게 한 건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 나 같았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의 서글픔은 천천히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강렬하게 빛났고 그 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한 덩이의 불꽃이 제 마음속 안개를 조금씩 태워버리는 듯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문득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속았고 저만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가슴 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를 이해하고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요즘 젊은이들 중에 누가 어르신들 손에 있는 그 집을 노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 입으로는 효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온통 계산만 하고 있지.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손자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가 어머니, 나중에 요양원 가시면 저희가 어머니 방을 아기방으로 바꿀 거예요. 라고 했어. 그때는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 집을 자기들 재산으로 계산하고 있더라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다 깨달았어.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건 믿을 수 없어. 집이 아무리 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 손에 넘어가면 어르신들은 안정감을 잃게 돼.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 마음속을 비추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찻집 안에는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서너 명의 노인들도 귀를 종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미경 씨 말이 맞아. 요즘 자식들이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입으로는 엄마 하면서 속으로는 그 집만 노리고 있지. 다른 노인이 부채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작은 딸 부부는 맨날 저보고 낡은 집 팔아서 자기들 아파트 계약 끝에 계약 아파트. 우리 손자 학교 갈 때 며느리가 저보고 돈 내라고 했어. 그게 제 책임이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제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언제 물어본 적이나 있나? 몇 마디 말에 찻집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약간의 체념과 씁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순자 씨, 그거 알아? 나 이 몇 년 동안 다른 방법을 계속 고민해왔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네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공동 노후라니? 우리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집을 샀거나 빌리는 거야. 다 같이 살면서 서로 돌봐주고 돈은 각자 쓰고 누가 아프면 다 같이 도와주고 누가 거동이 불편하면 돌아가면서 보살피는 거지. 그러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 모아둔 돈으로 요양원에 가는 거야. 그날을 할 때 마치 몇 살은 젊어진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도 우리 손에 있고 금도 우리 손에 있고 돈도 우리 손에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보는 거야. 속으로는 집만놀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길 필요 없이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공동노후라는 말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가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문득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외로움을 떠올렸고 하루 종일 울리지 않던 휴대전화를 떠올렸고 하루 종일 울리지 않던 휴대전화를 떠올렸고 이웃들의 속삭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웃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왜 안 돼? 우리에게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자유도 많아. 우리가 서로 뭉쳐서 지내는 게 혼자 외롭게 요양원에 밀려나는 것보다 못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도 모르겠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찻잔 속의 차십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 저는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송편과 과일을 사며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찜닭,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시장에 일찍 가서 사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 가족이 돌아와 모두 함께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단란한 명절 식사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저 떡집에서 송편 몇 떡집에서 송편 몇 떡집에서 밤이 돼서 이웃집에서 연달아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름 냄새와 마늘 냄새가 뒤섞여 바람을 타고 제 집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로 밥 먹으러 와 하고 외쳤고 어른들도 덩달아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웃음소리는 옅게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저 김치찌개 한 그릇, 테이블 위에는 그저 김치찌개 한 그릇. 텅 빈 테이블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마치 테이블 위에 서늘한 기운이 맺혀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김치찌개를 한 입 더 먹었습니다. 밍밍한 맛이 마치 짠 김치를 씹는 듯 섰습니다. 송편은 달기만 하고 느끼해서 그 어느 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달은 밝고 둥그렇지만 그 둥근 보름달의 풍요로움은 제게 조금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들어와 테이블볼을 창백하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찌개를 바라보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옆에 놓인 휴대전화는 밤새도록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화면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오지 않았고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안 와도 괜찮아.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가슴속은 마치 생사를 도려낸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료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을 돌리자 앵커가 사회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본시 얻은 데 노인이 자녀들에게 요양원에 보내진 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생활비도 밀려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복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의자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고 손에 든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제게는 유난히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게는 유난히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라 바라보았고 가슴속은 쉬시대대로 차가워졌습니다. 뉴스 속의 그 노인도 한때 저처럼 모든 희망을 자식들의 그 노인도 한때 저처럼 모든 희망을 자식들에 저는 문득 어젯밤 혼자 명절을 보냈던 제 모습을 떠올렸고 뉴스 속 장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환상을 품고 산다면 언젠가 저도 그렇게 될까요? 이 생각에 제 마음은 맹렬히 떨렸고 손가락마저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서연이에 화났지만 머릿속에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연회장에서 요양원 이야기를 할 때 그 웃음 뒤에는 경멸과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저 언젠가는 비켜줘야 할 돌멩이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집과 공간, 그리고 지훈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생각에 제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명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그 부동산 처분 및 노후 계획서를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을 천천히 펴서 종이 위에 가볍게 얹었습니다. 종이의 차가움만이 느껴졌지만 마음속에는 천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마. 그 아이는 이미 자랐고 자기 가정을 이루었어.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네게 없어. 네가 계속 환상을 품고 있다면 제 마음은 더 이상 네게 없어. 더 깊이 추락할 뿐이야. 더 깊이 추락할 뿐이야. 진정으로 너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야. 앞으로의 길은 제가 스스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 집이라는 단어가 텅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집이 집이냐 아니냐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편안히 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방은 아기한테 줄 거야. 이 말이 떠오를 때마다 제 가슴은 마치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그들이 감히 저를 비웃음거리로 삼았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 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아기 유모차가 격에 기대어 있었고 침대에는 알록달록한 아기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아기 용품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모두 제가 직접 돈을 내고 산 것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젊은 사람들은 경제적 압박이 크다고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 아무 말 없이 기저귀, 젖병, 유모차를 모두 사주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몇 번이나 발품 팔아 고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방은 그들 입에서 제가 요양원에 간 후에 차지할 전리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을 한 벌 한 벌 접어 종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젖병, 장난감, 아기 이불을 모두 봉투에 넣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은 손이 멈칫했고 마음이 은근히 아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 모든 물건을 동네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직원들은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물건들을 여기 두는 것보다 기부하는 게 낫지. 적어도 더 이상 그 굴욕을 겪지 않아도 될 테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방 벽에는 제가 직접 붙여준 만화 벽지가 아직도 붙어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알록달록한 동물들. 제가 처음 벽지를 붙일 때 아이가 자라서 이 방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그림들을 바라보니 눈이 아팠습니다. 저는 철물점에서 도구를 사와서 의자 위에 올라서서 벽지를 조금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환상을 찢어내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이 벽지입니다. 마지막 벽지 한 장이 떨어져 나가자 벽면은 깨끗한 흰색을 드러냈습니다. 햇살이 그 위로 쏟아져 들어와 방은 밝고 시원해 보였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방을 완전히 저만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구점에서 원목 책상을 골랐고 간결한 책장도 하나 샀습니다. 배달 기사님들이 가구를 들여오던 날 저는 이리저리 바쁘게 지시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책상을 창가에 잘 놓아두고 책장을 구석에 배치한 다음 제가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했던 책들을 한 권 한 권 올려놓았습니다. 책장이 한 칸씩 채워지자 방 전체에도 점차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화분도 하나 사서 창가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곳이야말로 진정으로 저희 집이라는 생기를 훔쳤습니다. 저녁에는 새 책상에 앉아 스탠드 조명을 켰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에게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나이였지만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신유언장을 작성해 주세요. 부동산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남기지 않고 노후 신탁으로 맡길 것입니다. 일부 자금은 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기록했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일러줬습니다. 제가 펜을 들어 유언장에 제 이름을 서명하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무거워졌다가 가시 쿵 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아파트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저희 뜻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잘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그 유언장을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얀 벽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한때 이 방은 아이를 위해 준비되었고 나중에는 며느리의 계산 속의 놀이방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침내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방 전체도 함께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억압과 굴욕이 없었고 상쾌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이 한 걸음이 제 여생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감색 외투를 입고 천 가방을 든 채 오래된 동네로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와 개수나무 향을 실어 날랐습니다. 찻집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마치 저를 수십 년 전으로 데려가는 듯 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진한 보이차 향이 낡은 나무 냄새와 뒤섞여 코끝을 스쳤고 마음은 단번에 몇 배는 안정되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최미경 씨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둘을 들어서자마자 최미경 씨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두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손에는 흰색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옆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 씨와 그녀의 오랜 이웃인 정숙자 씨, 그리고 강영수 씨였습니다. 정숙자 씨는 67살이었고 몸은 꼿꼿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입을 열면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강영수 씨는 70살이 넘었고 희끗희끗한 수염을 길렀으며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평소에는 서예와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사람 많네. 미경 씨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어. 다 같이 얘기 좀 하자. 찻상 위에는 해바라기 씨, 땅콩, 그리고 썰어놓은 귤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귤 껍질에 상큼한 향과 차향이 뒤섞였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쏟아졌고 해바라기 씨 껍질과 찻잔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제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이렇게 떠들썩한 장면을 본 지 오래된 듯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있자 저는 문득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함께 아니라 모두들 처음에는 가볍게 집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복도 전등을 갈았는지, 누구네 손자가 숙제 안 한다고 투정을 부리는지, 몇 마디 말이 오간 후 화제는 자연스럽게 자녀와 노후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공기는 천천히 가라앉았고 모두의 얼굴에 피었던 웃음도 약간 옅어졌습니다. 정숙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에 쉬었습니다. 며칠 전에 작은 아들이 저보고 전입신고를, 며칠 전에 저보고 전입신고를 옮겨달라고요. 그래요. 나중에 저를 모시기 편하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강영수 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우리 딸은 얼마 전에 낡은 집 팔아서 자기들 아파트 계약금 대라고 하더라. 온 가족이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노부부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지. 미경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똑같아. 자식들은 입으로는 효도한다고 하지만 집 문제만 나오면 본색을 드러내지. 그들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건.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미안을 느꼈습니다. 저만 속았고 저만 외로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경 씨가 갑자기 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순자 씨, 얼마 전에 순자 씨도 속상한 일 겪었잖아. 다 같이 얘기해 볼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일 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일 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며느리 너무 심하네. 손자 씨는 잘못이 메었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몇몇인 이야기를 듣고 끝몇인 이야기를 듣고 강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참고 살면 결국 그들한테 무시당할 뿐이야.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 서준다는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미경 씨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우리 공동노후 계획 말이야. 오늘 아예 시작을 정하는 게 어때? 저는 멍해졌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왜 안 돼? 정숙자 씨가 시원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몇몇이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다 똑같잖아.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으면 우리 스스로 의지해야지. 우리가 뭉쳐서 서로 돌봐주면 요양원에 내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 강영수 씨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적어도 마음은 편안할 거야. 우리가 서로를 안지 몇 년인데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믿을 수 있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쿵 하고 뛰었습니다. 문득 어쩌면 이것이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찻잔을 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약속 하나 정하자. 앞으로 누가 아프면 서로 도와주고 누가 거동이 불편하면 돌아가면서 보살피는 거야. 돈은 각자 쓰고 생활은 서로 의지하는 거지. 다들 괜찮겠어. 우리는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등불이 하나 켜진 듯 했습니다. 찻집 분위기는 뜨거워졌고 모두들 미래의 청사진을 관리하기 힘들잖아. 마당이 너무 크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럼 큰 집을 하나 빌리는 게 어때? 마당이 있고 반이 여러 개 있어서 각자 살고 반이 여러 개 있어서 강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큰 아파트가 더 좋을 것 같아. 방을 몇 개로 나눠서 각자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공용 공간은 같이 쓰는 거지. 그리고 자금도 좀 모아놔야 해. 미경 씨가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다 같이 얼마씩 돈을 모아두는 거야. 누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거기서 쓰는 거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이 조금씩 불타올랐습니다. 마치 원래는 잿빛이던 제 삶에 드디어 색깔이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맞다. 정숙자 씨가 갑자기 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순자 씨는 집 있잖아. 팔면 돈도 생길 거고. 정말 같이 살기로 결정하면 더 든든할 거야.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연달아 마셨고 해바라기 씨껍질은 작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햇살은 점점 비스듬히 테이블 위를 비추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오랫동안 웃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 휩싸였습니다. 외로움도 서러움도 아닌 이해받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 저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으면 우리 스스로 의지해야지. 앞으로도 쭉. 몇몇은 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웃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웃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돌덩이가 마침내다. 그 웃음소리는 더 이상 비웃음도 경멸도 아니었고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막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채소 한 봉지와 돼지갈비 반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 찻집에서 언니들과 함께 맛볼 때 지갈비탕을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막 채소를 내려놓고 외투를 벗으려는데 어우, 쿵 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급했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고 이웃이나 택배기사 등 수많은 가능성이 섞여 이웃이나 택배기사 등 수많은 가능성이다. 저는 문으로 다가가 현관문의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지훈이와 서연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가락은 문고리에 굳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고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 보였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옅은 색 외투를 입고 아이를 꼭 안고 있었는데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문을 열지 않고 현관문의 구멍으로 몇 초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두 힘이 저를 잡아당기는 듯했습니다. 한쪽은 문을 열고 싶어 했고 다른 한쪽은 순자야. 지난번 굴욕을 잊지 마. 하고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문 밖에서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이는 즉시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은 얼굴에 매달려 있었고 목소리는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그날 잔치에서 제가 말이 빨라서 실수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말할수록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고 품 안에 아이가 칭얼거려 가련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저런 모습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저를 내팽개쳤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서연이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대출금, 분유값,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엄마가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저희는 분명.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고 얼굴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훈이는 줄곧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이의 말을 끊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몇 마디 말이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는 무거웠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고 마치 잘못한 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모자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가슴이 쿵 하고 조여왔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조여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고생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결국 억지로 참았습니다. 지훈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자정,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너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니?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서랍에서 그 노후 계획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놓았습니다. 똑똑히 봐. 이 집은 내 거야. 너희들의 삶은 너희 스스로 꾸려야 해.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눈물은 멈추고 그 대신 음침함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고개를 돌렸고 더 이상 연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지 솔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칼로 베는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점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집은 내 것이고 너희의 가정은 너희 스스로 꾸려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 말을 마치고 저는 문으로 다가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가라는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안고 저를 차갑게 한번 쳐다보더니 하이힐을 신고 따닥따닥 소리를 내며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설컥 소리와 함께 집안은 순간적으로 고요해졌고 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가슴에 얹혀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전례 없이 단단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가 익숙한 낡은 방을 비추었습니다. 벽은 깨끗했고 책상은 단정했으며 창가의 화분은 여전히 푸른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제 마음속으로는 수십 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이 방과 이제는 작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두꺼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젊은 영업사원은 설명을 하면서 서명할 펜을 제게 밀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이 집은 입지도 좋고 학군도 괜찮아서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요. 분명 좋은 가격에 팔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종이 위에서 망설이며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갑자기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이가 여기서 숙제를 하던 모습, 남편이 베란다에서 꽃을 키우던 모습, 제가 밤새워 숙제를 고치던 모습. 이 모든 기억들이 이 집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연회장에서의 차가운 얼굴들, 서연이의 경솔한 웃음소리, 그리고 지훈이의 경솔한 웃음소리, 그리고 지훈이의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곳에서는 피이시고 펜을 들어 계약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달깍 소리와 함께 팹니다. 달깍 소리와 함께 피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며칠 후 몇몇 친척들이 전화해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정신이 나간 거예요.
멀쩡한 집을 왜 갑자기 팔아요? 나중에 노후에 어디서 지내려고? 이건 대대로 물려줄 가보인데. 팔아버리면 자손들의 미래가 아니었어요. 어떤 이는 자손들의 미래가 아니었어요. 이 집은 애초에 다른 사람들의 미래가 아니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짓 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 눈에 미래란 제가 이 나이에 무조건 아들과 손자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이 지탱하는 것은 저의 노년이었고 저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집은 저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순조롭게 팔렸고 돈은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문자 메시지는 잔액 5억 원이라고 알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침내 제 손에 쥘 수 있는 든든한 밑바탕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은행 창고에서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는 차가웠지만 제 손바닥은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진정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아들의 가식적인 약속도 며느리의 달콤한 미소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미경 씨와 친구들이 함께 빌린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 버릴 수 없었던 책 몇 권, 그리고 반평생을 함께한 낡은 가죽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끌고 현관에 서자 마음속에는 시큰함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곳은 마당이 있는 2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쾌한 흙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마당에는 꽃과 풀이 가득 심겨 있었고 몇 그루의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벽가에는 나무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햇살이 그 위로 얼룩덜룩하게 쏟아져 회색빛 벽마저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저를 맞이했고 손에는 수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난 뭔가를 정리한 듯 했습니다. 손자 씨, 이제야 왔네. 방은 벌써 다 정리해뒀어. 저는 벌써 다 정리해뒀어. 저는 그녀를 따라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습니다. 침대 하나,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주전자와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테이블 다리를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드디어 진정으로 발붙일 곳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순자 씨, 저녁에 우리 같이 만두 만들자. 정숙자 씨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냄비가 새 냄비에 부딪히며 딸랑딸랑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강영수 씨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가위로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너희들한테 서예 가르쳐 줄게. 게으름 피우지 마.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 자신도 낯설 정도로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집 안에 울려 퍼졌고 마치 수년 동안 쌓였던 마음속에 먹구름을 몰아내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몇몇은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갓져낸 만두가 놓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차 향이 은은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쏟아져 내려 모든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만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 각자의 자식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매주 돌아가면서 요리하자고 제안했고 누군가는 앞으로 매주 돌아가면서 요리하자고 제안했고 친척들의 비난을 떠올렸고 지은이와 서윤이의 차가운 뒷모습을 기록하자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문득 한 번도 느껴보지 문득 한 번도 늦다. 가슴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찻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지만 제 노년을 되찾았어요. 몇몇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는 마당에 울려 퍼졌고 달빛과 함께 쏟아져 내려 따뜻하고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아직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영수 씨는 가야금을 들고 나와 가야를 연주했고 정숙자 씨는 작은 가야에 맞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경 씨는 제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반드시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라 외로울 때 함께 차를 마셔주고 아플 때 가장 먼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집을 팔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함께할 동반자들을 얻었고 진정으로 저희 집을 얻었습니다. 여생의 길, 저는 마침내 방향을 찾았습니다. 김순자님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허리띠를 졸라매 그를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 도왔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100일 잔치에서 드디어 마음 편히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며느리의 요양원 가시면 방은 아기한테 줄 거예요. 라는 한마디는 그녀에게 현실을 냉혹하게 직시하게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경멸이 숨겨져 있었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들 눈에 짐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그 서류, 즉 노후 계획서를 꺼내 사람들 앞에서 단단히 내보였습니다. 그 순간 웃음소리는 멈추고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으며 장내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 그녀 또한 망설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절에는 홀로 김치찌개와 반찬을 마주한 채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멍하니 지냈습니다. 뉴스에서 노인들이 버림받는 장면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상실감들이 그녀를 천천히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기 방을 정리하고 만화 벽지를 떼어내고 그 방을 자신만의 서재로 꾸몄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집을 자신에게 맡기고 계산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몇몇 오랜 친구들과 찻집에서 웃으며 약속을 정했습니다. 공동 노후를 결심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가장 단호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지만 제 노년을 되찾았어요. 저는 그녀의 용기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노인은 짐짝이 아니며 집 또한 누구의 흥정대산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현명하게 살고 편안하게 지내며 여생을 스스로의 손에 단단히 쥐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여러분도 할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노년의 삶이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5,000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댓글 공유 등 시야를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